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서영입니다. 최근 분위기 탄 토트넘이 챔스 진출 티켓 확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마무리가 두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다음 시즌 얘기도 솔직하게 나오고 있죠. 이를테면 콘테 감독 거치라든가 케인 잔류 문제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에릭센 복귀 얘기가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에릭센의 전 소속팀이었고, 물론 나갈 때 이렇게 좋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데스크 조합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향수가 좀 있죠. 또 마침 지금 감독이 이탈리아에서 에릭센을 기용했던 콘테 감독이었다는 점에서 영입설이 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맨유와 토트넘이 경쟁 중이다, 에릭센 영입을 위해서, 이런 기사까지 나올 만큼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센의 토트넘에 올 가능성은 사실 예측의 문제라서 저희가 다루기 좀 그렇고, 만일 에릭센이 토트넘에 온다면 예전만한 임팩트, 또 지금 구성에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탈리아 축구 통! 네, 김종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통입니다. 네. 통김인가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통기자라고 제가 부르는데, 네. 통이란 표현 요즘 잘 안 쓰나요? 되게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서. 예, 약간 좀 우리 네. 대표와 저의 연령대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표현이죠. 네, 김종현 기자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고마운 얘기긴 한데, 사실 이탈리아 축구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관심이 있던 분위기는 좀 아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저희가 김종현 기자한테 이탈리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에릭슨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좀 잘 했다고 봐야 되나요?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하자면 안 좋았다. 네, 안 좋았다라고 잘라 말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토트넘, 아약스, 토트넘 거치면서 계속 상승세를 걷다가 챔스 결승, 토트넘이 나간 뒤로는 좀 폼도 꺾이고 팀을 결국 떠났는데, 아무튼 이탈리아 가서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좀 커리어가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부활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군요. 토트넘을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인테리어로 가고 싶다고 토트넘이 연봉을 안 올려주면 나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막판에 갈등을 겪는 그 마지막 시즌의 그 네. 과정에 폼이 떨어졌죠. 그렇죠. 주전으로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네. 네. 근데 그때 떨어진 그 폼을 이탈리아 가서도 회복을 온전히 못해서 네. 그래서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에릭슨 선수 얘기가 지금 현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는, 선수 은퇴기까지 나왔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복귀하고 나서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네, 사실 인테르에서 별로였다 말씀하신 대로 별로였다. 그 다음에 심장 수술을 했다. 사실은 현역 복귀를 해도 그냥 인간 승리로서 우리가 그쵸. 박수나 치겠지.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고 경기력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에릭슨 선수는 이제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은사죠. 덴마크 청소년 대표팀 시절에 지도자였던 프랑크 감독이 이끄는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입단을 했습니다. 활약이 굉장히 좋죠. 네, 덴마크 대표팀에서도 그 사이 A매치 복귀해서 3월 A매치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었어요. 네. 복귀 전 복귀골을 넣으면서 큰 박수를 받았고, 그 경기가 네덜란드전이었고, 네. 이어진 세르비아전에서는 또 골을 넣으면서 이번에 승리를 이끌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앞뒤에 브랜트포드 소속으로도 첫 경기 교체 출장해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세 차례 선발 출장 연속으로 했을 때는 그 사이에 코로나 환경이 빠졌습니다. 네. 그 세 경기는 팀이 전승을 거뒀고 본인은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308분을 뛰었어요. 사실 심장 수술을 하고 여기 지세동기를 이식을 하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거의 쓰러졌던 선수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좀 있기 때문에, 당장 팀 성적도 급반전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좀 강등권을 사실상 거의 벗어났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순위도 올라갔고, 아이반 토니를 비롯해서 공격수들의 득점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브렌트포드가 에릭슨이 있을 때 성적이 완전히 딴판이고요. 득점력도 물론이고 경기당 한 골밖에 못 넣는 팀이었는데, 에릭슨 오고 나서 2.25 골을 넣는 팀이 됐으니까 첼시까지 아주 대파를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에릭슨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 에릭슨이 필요하다, 에릭슨이 친정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적의 사나이 에릭슨, 하지만 기적을 떠나 실력도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릭슨이 토트넘에 정말 필요한지, 또 오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요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를 분석하려면 이제 과거를 어느 정도 알아보는 게 필요하니까, 에릭슨의 최근 2년, 특히 콘테 감독과 함께 했던 2년을 돌아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통 우리 김종현 기자, 토트넘에 에릭슨 데려온다고 하면 이제 콘테 감독이랑 같이 이제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인터밀란에서는 어땠나요? 그때 뭐 둘의 상성이라든가 뭐 전술적으로 콘테 감독이 원하는 게 뭐였고 잘 수행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에릭센의 인터밀란에서의 한 시즌 반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폼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나가겠다. 나 이제 연봉 안 올려줄 거면 다른 팀으로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출장 기회도 좀 줄어들었고 반년 동안 좀 컨디션 하락을 겪은 상태에서 생소한 분의 이탈리아로 왔잖아요. 그 뒤로 뭐 토트넘에서 아주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 적은 뭐 없다고 봐도 되고요. 인터리아 한 시즌 반 동안 27경기 선발, 8경기 교체 투입이니까 사실 아예 못 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동안 4골 2도움을 기록했는데 다른 미드필더면 뭐 미드필더니까 뭐 공격 포인트 중요한 거 말할 수 있지만 에릭센은 토트넘에서 거의 뭐 매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씩 하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골 10개 언저리, 도움 10개 언저리 거의 이 정도 했어요. 그걸 감안하면 뭐 급락했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폼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뭐 많이 못 뛰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보면 콘테 감독이 이 선수가 스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쓰고 출장 시간도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역할도 좀 또 고정적인 자리를 준 게 아니라 좀 폼이 안 올라오니까 좀 역할도 좀 바꿔주고 막 네, 그러군요.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아마 리그 적응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프리미어 리그는 직선적이고 공간이 좀 자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릭센 또 대표적인 게 더브라이너 이런 선수들 뭐 아주 좁은 공간에서 볼키핑보다는 킥으로 패스를 쫙 찔러줄 때가 아주 멋있는 선수들이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리그인데 세리에A는 공간이 적고 눈치 싸움이 심해서 공 가지고 한참 있다가 패스해야 되고 이럴 일이 많거든요. 그럴 땐 에릭센 선수의 장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랜포드로 돌아온 뒤에 최근 맹활약하는 걸 보면 아마 세리아의 적응을 이제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유로에서의 그 말씀하신 심정 문제가 터지면서 아마 리그를 다시 옮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콘테 감독 시절에 인터밀란에서 에릭센이 맡았던 주요 역할, 뭐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맡겼다고 합니다만 주로 어떤 역할들을 맡았고 어디에서 제일 뭐 괜찮았고 콘테 감독이 원했던 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3-5-2 포메이션을 인텔에서는 거의 뭐 고정적으로 썼죠. 네. 그래서 여기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메잘라, 그러니까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으면 조금 더 앞쪽에서 공격적으로 뛰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배치를 했어요. 지금 토트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포메이션 자체가. 현재와는 다르죠. 예, 당시 인테르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대표인 센시나 바렐라 같은 선수들이 뛰던 자리인데 그 기존 선수들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위치를 옮겨보자. 그래서 이제 전술을 유지한 상태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이탈리아 말로는 레지스타 자리로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코로나19 휴지기를 통해서 뭐 좀 훈련 시간도 길었고 그렇게 좀 재정비를 한 뒤에는 에릭센을 위해서 포메이션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4-1-2 에릭센을 잘 써보려고. 그렇죠. 네,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3백 하면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뭐 그 일자리에 지단도 쓰고 베론도 쓰고 그랬던 그 자리에 에릭센을 써봤는데 이것도 뭐 못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다. 에릭센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 에릭센 급의 어떤 경기력이 안 나왔다. 그렇죠. 네. 기대치가 뭐 인테르 가기 직전에는 뭐 토트넘에서 레알 갈 거라고 그랬던 선수예요. 그렇죠. 에릭센이 그나마 제일 편해 보였던 거는 그 메잘라 비슷한 자리이긴 한데 뭐 박스 투 박스처럼 공수를 막 에너지 넘치게 오가는 게 아니고 그 좀 더 후방에서 볼 배급해주는 선수, 좀 더 활동량 줄이고 패스만 찔러주는 좀 한정된 역할, 조금 더 자신의 역할을 좀 줄였을 때 오히려 제일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그건 이제 인테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뭐 예전 피를로처럼 패스가 장쾌한 선수라기보다는 뭐 브로조비치처럼 보조 빌드업이 필요한 좀 더 수비 위주의 선수였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토트넘에 온다면은 이제 콘테 감독이 지금 존스는 솔직히 저는 에릭슨 자리가 딱히 안 보이거든요. 지금 뭐 3-4-2-1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윙어가 사실상 없이 윙어들 안쪽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에릭슨이 온다면 이 포맷을 유지할지 아니면 포맷을 에릭슨을 좀 주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바꿔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어느 자리가 될지 뭐 이탈리아 때 콘테 감독이 에릭슨 쓰는 거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에릭센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브랜포드에서 하는 것처럼 공 배급의 중심이면서 종종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 아까 말한 메잘라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대놓고 앞에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에릭센이 그 인텔에서 부진하던 시기에도 덴마크 대표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에이스였고 득점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대표팀에서는 뭐 에릭센이 대표팀에서는 거의 주포입니다. 네. 뭐 유럽 예선에서 거의 뭐 득점 1위를 다투던 때도 있었거든요. A매치 111경기 38골을 넣었어요. 이게 손흥민이랑 비슷한 대표팀 득점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방에서 골을 노리는 역할도 에릭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토트넘에서 아예 전방에 쓰기에는 제 생각에는 케인 토트넘과 너무 겹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3-4-2-1이나 3-4-3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는 그런 윙어처럼 충분히 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위치는 돼요. 지금 오면은 뭔가 손흥민하고 같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구성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역할을 쿨루세브스키가 하잖아요. 네. 근데 쿨루세브스키보다 에릭센이 고점을 보면 훨씬 뛰어난 선수지만 쿨루세브스키처럼 좀 큰 덩치를 활용해서 뭐 좀 몸으로 비비고 네. 그 다음에 그 선수 왼발잡이니까 드리블로 안으로 파고들고 에릭센은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었잖아요. 토트넘에서 에릭센 드리블하는 거 우리 별로 본 적 없거든요. 드리블 안 하고 킥으로 해결했지. 그렇기 때문에 에릭센이 한쪽 측면이 있어 버리면 반대쪽 측면에 손흥민은 그 포체티노 때 그랬던 것처럼 네. 중앙으로 많이 못 들어오고 측면 돌파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콘테는 또 윙백을 엄청 끌어올리기 때문에 좀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쿨루세브스키가 요즘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에릭센이 오면은 손흥민이랑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텔에서 썼던 것처럼 콘테 감독이 3-5-2 포메이션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3-5-2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에릭센을 3-5-2에서 기용을 한다면 메잘라 자리에서 좀 주로 배급을 앞쪽에 있는 손흥민, 케인 투톱에게 해주면서 뭐 공격 가담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토트넘에 그런 캐릭터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네. 예, 충분히 적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지금 콘테 감독이 왔을 때도 3-5-1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도 뭐 팬덤 사이에서 말들이 좀 있었을 정도로 콘테 감독이 지금 약간 3-4-3이라고 할 수 있는 3-4-2-1 포메이션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놨는데 이거를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네요. 에릭센이. 그렇게 보면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지 에릭센을 영입을 할 것인가 뭐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브렌트포드에서는 뭐 팀이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도 있는데 에릭센의 플레이 스타일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과거 심장 수술 이전에 비해서 크게 뭐 달라졌거나 떨어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인테르 때보다는 활동량이나 오히려 확실히 올라왔어요. 예. 심장에 제세동기가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선입견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좀 쉬는 기간 동안 몸 잘 만들고 돌아와서 대단한 선수예요. 예, 인테르 때보다 그러니까 기술만 노련미만 있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오히려 올라온 것 같고 물론 20대 초중반에 정말 많이 뛰던 에릭센보다는 좀 덜 뜁니다만 네. 지금 어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할 만큼의 활동량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기 때문에 네. 뭐 관리만 잘하면 몇 년 더 뛸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인테르에서의 그 통으로 뛰었던 2020-2021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보이실 텐데 네. 태클, 가로채기, 총 패스 횟수, 네. 그러니까 패스 성공량이 경기당 총 패스 횟수 이게 다 어떤 활동량과 경기 관여도에 대한 지표잖아요. 네. 이게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뛴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패스 성공률이 에릭센의 커리어 로우인 77%밖에 안 됩니다. 지금 브렌트포드에 왔을 때. 네. 이게 좀 비교적 약팀이기 때문에 과감한 패스를 많이 하는 거죠. 반면에 경기당 롱패스 횟수가 커리어 하이, 경기당 3.8회. 많이 한 날은 5개 넘거든요. 그렇죠. 사실 에릭센이 토트넘에 있을 때도 주로 위에서 많이 놀기도 했지만 아래에서 포체티노 감독 축구도 그렇고 뭐 갑자기 길게 뽑아주는 이런 패스를 에릭센이 하지 않고 후방 수비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브렌트포드에서는 그런 역할까지도 많이 좀 해주고 있는 거군요. 네, 이 에릭센이 공을 잡으면 정말 짧은 볼키핑이나 뭐 주위에 상대 선수 없어 볼키핑 없이 바로 돌아서서 오버래핑하는 윙어나 윙백한테 바로 롱패스 대각선으로 찔러주는 게 정말 많이 보이는데 킥이 워낙 정확하다 보니까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에릭센의 커리어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다르게 꺾이기는커녕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에릭센이 토트넘 재영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 씨 개인적인 생각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토트넘의 에릭센이 저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와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지금 있는 선수들도 뭐 베르베인이나 뭐 모우라 같은 선수들 물론 약간 다른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굳이 에릭센을 데려올 필요가 있나 이런 뭐 로망과는 별개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면 교통 정리가 좀 심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릭센이 돌아와서 선발로 3경기 뛰었잖아요. 네. 이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에릭센이 진짜 뭐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소문처럼 메뉴 정도의 팀이 영입하겠다고 달려들 정도로 엄청난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이
전술을 바꿔서까지 이 선수를 꼭 사야겠죠. 그럴 수 그러고 있죠. 싶겠죠. 예, 예. 네, 하지만 이제 반짝이라면 뭐 그러면 굳이 팀을 하고 있던 리빌딩을 흔들면서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에릭센이 뛸 수 있는 잠재적인 자리에 이미 영입돼서 그것도 최근 영입돼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벤탄쿠르, 클루세브스키 그렇죠. 예. 이 선수들이 훨씬 젊거든요. 아 근데 레비이기 때문에 클루세브스키를 완전 영입을 안 하고 네. 싼 에릭센으로 대체한다. 네. 이런 시나리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갈 때 레비랑 썩 좋게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릭센은 FA로 나가려고 했는데 몇 달 안 남기고 그냥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어쨌든 우리가 유로 2020대 그 정말 충격적인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에릭센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는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에릭센의 어떤 거친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손흥민하고 같이 뛰는 거 보는 것도 좀 멋지긴 하네요. 그렇죠. 네, 두 선수가 원체 잘 맞았어요. 네. 네, 같이 있을 때 그 모습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스크의 어떤 제조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자 오늘 김종훈 기자와 함께 에릭센 선수의 토트넘 영입설, 이적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짧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굿바.